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은 용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미러키에 도착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미복귀 전공의들은 자동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인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도 1년 새 23%가 늘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도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제는 미 보수 진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사로 추켜 세우고 있으니까요. 승기를 잡았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려던 연설문도 다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겠죠. 총격 결과한 20살, 20살 백인 남성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도 아니고 범죄 이력도 없었다는데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는 이 남성. 그럼 왜 트럼프를 겨냥했던 걸까요? 저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총격범 매슈 크룩스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크룩스가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온라인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용의자에게 범죄 이력이 없고 테러리즘과의 연계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며 크룩스가 특정 이념에 연루된 흔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into exactly what took place and how the individual was able to get access to the location, what type of weapon he had. All that it is really days, weeks, and months.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알려진 크룩스는 최근까지 한 요양원에서 영양보조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크룩스의 고교 동창 일부는 나쁜 말을 한 적 없는 좋은 친구였다고 기억하는 한편 외톨이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 kid that was always alone, he was always bullied every day. I don't want to say this is what provoked it, but you never know. 범행에 사용된 소총은 크룩스의 아버지가 6개월 전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기가 어떤 과정에서 크룩스에게 간 것인지 역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자기가 건재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겠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피격 바로 다음 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에게 호재는 역으로 바이든에겐 또 악재가 되겠죠. 경호 실패 논란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에 2차례나 대국민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러키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옵니다. 트랙 중간에서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전날 총알이 관통했던 오른쪽 귀의 모습은 반대편이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에는 SNS를 통해 일정을 연기하려 했지만 총격범 또는 암살범이 일정표를 바꾸게 할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는 18일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피격 후 외쳤던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에 2차례나 대국민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공화당이 제기하는 경호 책임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I've directed an independent review of the national security at yesterday's rally to assess exactly what happened, and we'll share the results of that independent review with the American people as well. 특히 수사와 관련해선 범행 동기를 아직 모른다며 섣부른 추측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4개월도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 구도는 이제 피격 전후 트럼프로 나뉘어지며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비중이 높아지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전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는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레이건 당시 대통령 때였는데 총격 직후 지지율이 80%를 넘었었죠. 수술대에 누워 의료진에게 다 공화당원이어야 한다고 농담을 던진 것도 유명합니다. 그럼 이번 총격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정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 미국에서는 10여 건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 4건은 이 현직 대통령의 사망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지금까지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건 1963년 11월 22일 발생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도중 미 해병 출신 리 하비 오스왈드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장면이 그대로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암살 시도는 43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피격 사건입니다. 취임 2달 만에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정신질환자가 쏜 총에 맞아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전 의료진을 향해 여러분은 모두 공화당원이어야 한다는 농담을 던졌고 이 사건 직후 지지율은 8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도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선거 분석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64.3%로 점쳐졌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베팅 사이트에서도 당선 확률이 70%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국제부 최희지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선 가능성도 커지고 이번 사건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완전히 호재입니다. 20년 차 AP통신 사진기 기자가 찍은 이 사진 한 장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먹을 쥔 팔을 들어 올리고 또 뒤로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까지 펄럭이고 있는데요. 이 순간을 포착한 기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Being fired, I knew that this was a moment in American history that had to be documented. 시사주간지 타임지도 곧바로 이 사진을 표지로 선정했고 머스크를 필두로 미 재계 거물들이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공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는 불티나게 팔리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는 지금 파란불이 켜졌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요. 보수 진영 내 반트럼프 인사까지 아우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선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졌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전당대회 2번째 날 연설자로 내세운 건데요. 이른바 미운 털이 박힌 헤일리 전 대사를 찬조 연설자에 끼워 넣으면서 온건 보수층까지 포용하려는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이 트럼프 굳히기로 이어질까요? 아직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입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영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미 대선 역시 굳히기에 들어가려면 중도층 표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중도층의 변화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격 사건 당시를 잠깐 좀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총알이 정말 조금만 비켜가도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어요. 먼저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피격 직전 총알의 궤적이 찍힌 사진을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리 왼쪽으로 총알의 궤적으로 보이는 잔상이 찍혔습니다. 자칫하면 머리를 관통할 수도 있는 궤적인데요. 그러네요. 이 사진을 찍고 바로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쪽 귀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화를 막았다 보니 신이 구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인데 귀를 스친 총탄도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총탄이 날아오던 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형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요.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도표를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이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문제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의 도표를 가리키기 위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Thank God for that chart. I think the only reason that he didn't get
hit today is because that chart was on the television and he was turning his head.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국경 수비대가 나를 살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상황을 또 자기 홍보에 사용하는 트럼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총격 사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번 일로 하여금 경호 논란도 일고 있고요. 미국 언론이 사건 발생 직전 용의자와 경찰관이 맞닥뜨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총격범이 방향을 틀어서 경찰을 향해 총을 겨눴다는 겁니다. The officer got lifted up to the roof, and when the eye contact was made, my understanding is the shooter turned towards the officer, and the officer dropped his grip and fell to the ground at that point. 이를 두고 경호 실패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보안관이 막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세장에서 가족을 지키려다가 숨진 남성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이번 피격 사건의 유일한 사망자죠. 50대 남성 코리 콤퍼라토레스입니다. 전직 의용 소방대원이었던 코리 씨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유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갑작스레 총성이 울리고 가족을 향해 몸을 던졌고 코리 씨가 대신 총에 맞았습니다. 아유. 코리 씨의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되면서 8억 원 가까이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충청권에서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당 윤리위에서 이러다 당 쪼개지겠다, 그만 좀 싸우라고 제재를 한 이후 처음 치러진 건데 후보들 좀 바뀌었을까요? 김도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난타전은 다소 잦아든 분위기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지켜보겠다고 밝혔고 원희룡 후보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일반 우리 당원들이 걱정하는 그 수준에서 같이 걱정하고 있는 거지 제가 뭐 특별히 더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두고 한 후보를 향한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그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말을 했었으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출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 자체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부정한 거라고. 원희룡 후보 역시 한 후보는 총선 책임과 평가의 제1호 대상자라고 직격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최근의 모든 논란은 총선 백서가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장 발간해야 되죠. 사실 그런 식으로 총선 백서를 전대 이후에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줄 서는 행태다 이렇게. 한 후보는 총선 백서는 전당대회 관여 목적이 명백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댓글팀 의혹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금 누굴 말하든 간에 제가 혹시라도 무슨 돈을 주고 누구 고용한다든가 무슨 팀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같은 줄 아나 봐요. 국민의힘은 재헌절인 오늘 17일 서울,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열리는 마지막 합동 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선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지금 시끄러운 상태죠. 노하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한 살해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동훈 흉기 들고 간다는 제목의 글에는 얌전히 있어라, 조심해라, 계란하고 흉기 들고 복수하러 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충북경찰청은 한 후보 주소지 관할인 서울수서경찰서로 이 내용을 통보하고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 후보는 오후에 충남 천안에서 4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일정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 추적에 나서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 후보 자택 인근에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정치가 극단화될수록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심은 당연히 있는 거겠죠. 한편 지난해 10월 한 후보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은 지난 3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한동훈 후보가 여전히 대세인 가운데 2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나경원, 원희룡 이 두 후보가 연대에 나설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네가 나를 도와라고 서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원 후보를 앞서면서 나 후보는 단일화 압박에 나섰습니다. 앞서 한동훈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 옳다고 했던 나 후보는 원 후보에게 본인을 도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큰 대의에서 목적을 같이 하는 후보가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열어보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돕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캠프 관계자는 한 후보와 원 후보 측에서 빠지는 지지율이 나 후보에 집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희룡 캠프에서는 힘을 모으면 이기는데 당정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후보에게 몰아주지 않겠냐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대세로는 꺾였다며 남은 기간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선 나경원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라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언제든지 힘을 합쳐야 된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 나온 목적도 같기 때문에 저의 뜻을 그렇게 밝혔으니까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 후보의 완주 의지가 강한 만큼 단일화 없이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제주도에서 전당대회 경선을 시작합니다. 공정 경쟁을 약속하는 서약식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모두가 모였는데 또 다른 당대표 후보죠.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선제구를 날렸습니다. 아무리 또 대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후보들이 정견 발표도 안 했는데 사전투표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서 품위 있는 경쟁을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온갖 구태가 판을 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열하게 경쟁하되 품위 있고 굳건히 단합하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구도 속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견제는 시작됐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가장 비율이 높은 권리당원 투표가 후보자 정견 발표 전에 시작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경선에서 제 정책이나 내용을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 끝나기 전에 투표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 그런 모순이 좀 발생하고. 또 전 국민이 아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제대로 된 민심 반영이 아니라며 상식을 벗어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전 전당대회 때도 권리당원들이 먼저 투표했었다며 큰 문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기존 전당대회 때도 관례처럼 이어져 온 방식인 만큼 판을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는 만큼 정책에 있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죠. 이 전 대표의 종부세 등 세제 완화 입장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라며 입장 고수의 뜻을 밝혔는데 워낙 민감한 이슈여서 야권의 균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먹사니즘을 내걸고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시사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에 나섰다는 비판도 이어졌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가는 게 정치인 것이고 또 거기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당권 경쟁자는 물론이고 지도부에서도 이견이 나옵니다.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꼬집었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당내 일각에 그런 의견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건 개인적 견해입니다.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도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면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역이 완전히 망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을 진보 진영 내 주도권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친명계가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차기 대권을 놓고 전통적 야권 주류인 친문계가 맞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곧 최혜병 순직 1주기가 되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플랜 B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특검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권,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되고. 다만 민주당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상설특검법은 규모도 기간도 짧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미뤄둔 민주당 지도부도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꼼수 정치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마카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역시 위헌이라며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 톡톡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심 공방을 하고 있나 봅니다. 네. 어제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당대표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공방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여러 번 공개됐지만 문제는 이번 조사가 언론사가 아닌 한동훈 캠프 자체 조사라는 점입니다. 여론조사 공표는 명확하고 명백하게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한 캠프 쪽에서 나오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심에 영향을 주려는 나쁜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 캠프는 당원 여론을 교란하고 왜곡하는 저열한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후보 간 비방전을 두고 선관위가 아주 크게 제재를 했잖아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건 또 없습니까? 지금 선관위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게시, 배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표 주체가 한동훈 캠프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취재 윤리상 자료 제공자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오늘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다들 한동훈 자발적인 지지자들입니까? 동원하신 겁니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선 과정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선관위가 지금 전당대회가 너무 가열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선 건데 조금 전에 그 충남에서 합동연설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도 부딪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유관순 체육관에서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하는 도중에 바로 이렇게 소란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한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 원희룡 후보의 지지자가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의자를 던지려 합니다. 그러자 여러 명의 한 후보 지지자가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면서 쓰러지고 서로 뒤엉키는데요. 네.
결국 경호원과 당직자가 원 후보 지지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다행히 충돌은 멈췄습니다. 한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이견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연설을 방해한 분들과도 함께 가고 함께 이기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재롱잔치 자해. 너무 상반되는 문자 아닙니까? 네,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재롱잔치,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자해라며 양당이 서로 비꼬은 겁니다. 예.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뭐 이재명 대표의 찬양대회가 돼버렸고,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그 찬양대회를 넘어서 이제는 약간 최고위원 후보자들 재롱잔치처럼 돼버려가지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바로 자폭, 자해 전대로 맞받았습니다.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서 한번 이 난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이지 이걸 재롱잔치로 본다? 오히려 자해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트럼프를 고발하라? 지금 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총격 사건 있잖아요. 그것과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 사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선 의원은 SNS에 외신 보도에서 닥터 헬기 특혜 논란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리 언론을 비판하며 트럼프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썼습니다. 전현희 의원도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의 테러 현장 닥터 헬기에 대해 정부 여당과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이중잣대가 개탄스럽다고 언론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직후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지역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전당대회 참석차 바로 전용기를 타고 뉴저지로 향했습니다. 어쨌든 닥터 헬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모두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이 대표는 수원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재판과 합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북송금 병합이 안 되면 의정활동과 당내 지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선거법과 위반.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 출신한 법조인도 MBN과의 통화에서 병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의혹 등 서울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이미 일주일에 2-3차례씩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도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상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고수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추가로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EDR을 분석한 결과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건데 충돌 전 5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은 이력은 없다는 것이 국과수의 판단입니다. 또 충돌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가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페달 관성으로 센서가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페달 끝 쪽 브레이크 등 센서에 접점이 떨어지면서 불이 들어오는데 충돌 여파로 접점이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들어왔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며 국과수 분석을 토대로 운전자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오늘 상급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으로 옮겨 조만간 3차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정을 어기며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혐의 인정하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지난 5월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박모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들은 지난달 21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할 때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얼차려 당시 온도가 28.1도였고 숨진 박훈련병의 체력 조건은 최하 수준인 6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포와 베개 등을 넣은 32kg의 군장을 메고 뛴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온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고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혐의가 학대치사로 변경돼 형량도 더 무거워집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지만 재판에서 학대치사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천만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쯔양은 그동안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당해왔다며 유튜버 구제혁 등 사이버 레카를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었죠. 검찰총장 사이버 레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혁. 검찰청에 자진 출두한 구제혁은 다른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에 대한 폭로를 하는 걸 막기 위한 용역비를 받은 것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 제출할 저의 핸드폰에 점개 담겨 있으며 검찰과 미리 조율되지 않은 출석이라 구제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구제혁 등 이른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건은 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그래서 그냥 몇천 원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지난 11일 쯔양은 과거 자신의 소속사 대표 A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과 폭행을 했지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제혁은 이 같은 쯔양의 과거 피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에게 5,500만 원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고발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구제혁에 대한 다른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쯔양 측은 협박 의혹이 있는 유튜버 구제혁,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등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시흥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주인을 살해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가 어려움을 겪던 중 경찰이 결정적인 제보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색 옷을 입고 안경을 쓴 한 남성의 얼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시흥에서 흉기를 휘둘러 슈퍼마켓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경찰이 포상금까지 내걸고 공개 수배까지 나섰지만 16년 동안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슈퍼마켓은 없어졌지만 이웃들은 그때의 기억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합니다. 떠났죠. 당연히 떠났죠. 어떻게 살아 불안해서. 그리고 여기 뒤돌아보기에 있었어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지 처절하게 힘들었다고. 2017년에도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 사건 전담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지만 단서가 없어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러던 경찰 수사는 지난 2월 중요한 제보로 인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용의자가 경남의 한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어제 저녁 산책하러 나온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일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가 우려돼 제보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혐의 입증에는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광주에서 20대 여성이 금은방에서 5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2분 만에 범행을 했고 옷도 갈아입으면서 도주했지만 붙잡히는 데까지 12시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모자가 달린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여성이 금은방 유리를 벽돌로 내리칩니다. 잠시 사설경비업체나 경찰이 출동하는지 망을 보는 여성. 경보가 울리지 않자 과감하게 간판을 들고 유리창을 다시 깨기 시작합니다. 이어 귀금속 5천만 원어치를 주머니에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2분.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아파트 안으로 도주했다가 옷을 바꿔 입고 나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행할 때 입었던 운동복 차림이 어느새 원피스로 바뀌었습니다. 택시를 부른 여성은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첨단 경비시설이 있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나던 시민이 유리창이 깨진 걸 보고 3시간 만에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11번을 치고 뺄 동안 어떤 그 울림도 없었어요. 이 센서 감지가 있으면 움직이면 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CCTV를 추적한 경찰은 12시간 만에 태연하게 친구들과 만나고 있던 20대 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빚이 좀 있었고 또 원룸 반값 같은 게 미납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경찰은 훔친 귀금속을 회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는 법. 내가 낸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인들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죠. 실제로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유독 중국인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을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중 중국인들만 뽑아서 보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600억 원 적자였거든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건보공단 추산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은 서울 영등포구 거리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이미 누리거나 보험 가입 대기 중인 중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 정도 혈압약 띄우고 그렇게. 보험하지 않는 그렇게. 친구도 아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10월 돼야 된대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지난해 흑자였지만 중국인 가입자로 한정하면은 무려 640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 규모는 2019년 1,000억 원에 육박하다 코로나 시기 줄었지만 재작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이 공유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중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병원은 환자가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타병원에는 중국어로 된 사인물이 없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타병원보다는 중국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중국어들은 간판이나 안내가.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 가입 요건에 6개월의 국내 최소 거주 기간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자격이 주어져 제도 악용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공정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SNS에 임신 9개월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졌고 국회에서도 아직도 개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건 사실상 살인과 다를 바가 없죠. 정부가 이 여성과 수술을 맡은 의사를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한 임신부가 만삭인 배를 어루만지며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어느 임신부의 일상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임신 36주 차인 여성이 태아를 낙태하기 직전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초음파석 태아는 심장이 잘 뛰고 갈비뼈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아기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이러면 나와야 된다. 못 지어요. 여러 병원 상담을 거쳐 결국 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은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라며 고통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후 온라인에 살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성은 영상을 삭제하고 SNS 계정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이 여성과 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살인죄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건강 문제나 강간 등의 사유 없이 임신 24주 이후에 이뤄진 낙태는 불법인데 처벌 규정은 없는 만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사라진 뒤 지금껏 개정되지 않으면서 이런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기들의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들, 이거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달라 부탁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호흡을 맞출 코치진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참 요즘 비판이 불처럼 일고 있죠.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지 이틀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한 유럽 출장길에 나선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구름처럼 몰려든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을 축구협회가 제지하기도 했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받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홍 감독은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박주호 등 후배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제가 좋은 것들은 잘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난 축구 팬들을 이해한다면서도 자신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감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외국인 코치 후보를 만나 면담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2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일정이 허락한다면 유로파 선수들과의 만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 감독이 유럽으로 떠난 지 몇 시간 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이사회 서면 결의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다음 주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성화가 프랑스 전역 등을 돌다가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K-팝의 상징인 그룹 BTS의 진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맏형 진이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진이 루브르 박물관 구간의 첫 봉송주자로 나섰습니다. BTS 팬클럽인 아미가 모인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상징색인 보라색이 곳곳에서 넘실댔습니다. 제대 후 첫 공식적인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진을 기다린 외국 팬들은 달려라 석진,
파이팅 석진 등을 한글로 쓴 팻말을 흔들며 환대했습니다. I've been waiting since like 1 p.m. till 8 p.m. Yeah. But we've been waiting for a year and a half for him to return from Harami, so 8 hours is short. 팬들이 건 태극기도 휘날린 가운데 진은 손인사로 화답했습니다. 성화봉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성화봉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팬분들께 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또 프랑스의 국경일인 혁명기념일에 맞춰 진 등 봉송주자들의 손에 들려 수도 파리에 입성한 올림픽 성화는 다른 지역을 돌다가 오는 26일 개막식에 맞춰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바로 오늘이었죠.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그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들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수련병원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낮 12시까지 복귀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응답 전공의들은 자동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대병원 112명 가운데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단 1명도 없고 경상국립대병원은 123명 전공의 중 1명이 추가로 복귀해 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없다면 전공의들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병원이 복귀자들을 정리해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복귀 규모는 내일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선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음식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3%포인트 올리기로 했죠. 하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중개 이용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등을 다 떼고 나면 이윤이 남지 않거든요. 식당 주인에게는 과연 진짜로 얼마가 남는지 정예린 기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배달앱 1위 배민이 주문 중개 이용료를 올리면 중소상인과 배달 노동자가 다 죽고 외식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결국 전체 업주들에게 음식 가격을 올리라는 우리 업주도 그리고 소비자들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배민을 통해 18,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식당 주인에겐 얼마가 떨어질까? 9.8%인 중개 이용료, 3%인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떼니 68%인 12,276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본사 물품 대금 등을 추가로 빼야 순이익이 됩니다. 한 5% 정도 남는 겁니다. 결국 2만 원짜리 팔아서 1,000원만 남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30마리 팔았을 때 3만 원 남는 겁니다. 3만 원. 진짜로. 이걸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할지. 우아한 형제들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최대 900원 인하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도 독점적 행태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공정한 시장 가격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1,000만 구독자를 가진 찌양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유튜브는 어느새 부의 원천이자 많은 사건과 논란의 발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유튜브 전성시대가 왔는데 1인 유튜버가 2년 만에 1.4배나 늘었고 억대 소득을 올리는 10대, 20대 유튜버도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체험형 전시관입니다. 건물 외관부터 뒤집혀 있는데 소파에 앉거나 물을 마시는 일상조차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인 이곳처럼 독특한 장소를 활용해 동영상을 만드는 건 이미 유행처럼 번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실제 유튜버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22년 기준 2년 만에 1.4배가 늘었고 이 중 20대 이하는 절반인 2만 명을 눈앞에 뒀습니다. 그 사이 억대 소득을 올리는 1020 유튜버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취미가 아닌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콘텐츠가 주어진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핸드폰으로도 되게 쉽게 영상 편집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프로그램 배우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요즘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의사보다 유튜버를 꿈꾸는 초등학생이 더 많아졌고 초등학생이 만들어 올린 춤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굳이 나중에 어린이 크리에이터들도 커서 이 직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 사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유튜버의 80%는 수입이 2,5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고 후원금 과세 논란까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고금리와 인건비, 소비 부진 등으로 장사나 사업이 안 돼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명이 육박했거든요. 폐업 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는 1년 새 23%나 늘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입니다. 식당 주방 기구와 가구들을 중고로 사고 파는 곳인데 지나는 손님 없이 썰렁합니다. 폐업 후 나온 물건들만 쌓여갑니다. 폐업을 많이 하죠. 물건이 요즘 받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오죠. 사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경기대로 없다 보니까. 안 좋을 정도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코로나 때 있잖아요. 그때보다도 한 70% 더 안 좋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올스톱이다. 바로 옆 전통시장을 가보니 문 닫은 가게들이 쉽게 보입니다. 보다시피 사람이 없잖아요. 가운데 다 이거 다 문 닫은 거 아니야. 안 되니까 폐업을 하는 거예요. 두 끼 먹을까 한 끼 먹어야죠.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 수는 98만 6천 명, 그 전해보다 11만 9천 명 증가한 건데 2006년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숫자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 폐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자는 상반기 월 평균 2만 6천 명, 1년 전보다 23% 급증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고금리가 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 침체와 겹쳐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서비스업 경쟁력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폐업 후 이들이 다시 일할 기회를 얻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위를 알린다는 초복, 보양식 챙겨 드셨습니까? 이번 초복은 개고기 식용금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처음 맞는 복날이었는데 개고기 소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염소고기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복. 삼계탕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식당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열치열로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에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하지만 보신탕 가게가 모여있는 서울 동대문의 한 골목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복날이 되면 개고기를 찾는 손님들이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지난 1월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못하게 만들더라고. 자꾸 그전에 복날은 자리 갖고 나이였거든? 없잖아, 보다시피. 그냥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초복이지만 이곳 보신탕 골목은 썰렁한 분위기인데요. 이런 임대문구와 더불어 곳곳에서 폐업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고기를 먹던 이들은 염소고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점심시간 서울의 한 염소탕 가게를 방문해보니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개고기를 선호하지 않고 흑염소, 이 염소가 몸에 좋으니까 이걸 많이 더 선호를 하는 거죠. 온 식구들이 다 이걸 애용을 하니까 또 맛도 좋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국에 2곳에 불과하던 흑염소 경매장은 4월 이후 6곳이 더 늘어났고 지난해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도 6천 톤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려견 천만 시대, 개식용에 대해 법도 문화도 달라지면서 우리의 복날 풍경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에 맞서 싸운 항일 운동가 후손들이 일본 땅을 찾았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후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박통일 기자가 그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92년 전 일본군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일본의 한 공동묘지 쓰레기 더미에 묻혔습니다. 말과 글로만 접했던 역사의 현장을 찾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싸웠던 할아버지도 떠오릅니다. 그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각지에서 그 오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투쟁하시고 어떤 분들은 목숨까지 바치셨다는 게 현재까지 의미가 있고. 이어 찾아간 곳은 관동대 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이 자행됐던 도쿄 아라카와 강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뿌렸다는 유언비어에 6천 명 넘는 선조가 학살됐다는 사실에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주택가 한켠에는 일본 시민들이 기부금을 모아 땅을 사고 이렇게 추모비도 세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장학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일본 역사 탐방에는 43명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현장에 직접 온 거와 이렇게 들은 거는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와봄으로써 여러 면으로서 느끼고 감동을 좀 주고 싶었기 때문에 28 독립운동 현장에서 이봉창 의사가 처형당한 형무소까지 선조들의 흔적을 돌아보는 여정에서 후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투쟁과 자유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기억하고 좀 국가나 우리가 나서서라도 좀 예우를 갖추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나.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파리올림픽 폐막 후에 열릴 또 한 번의 스포츠 축제,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당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회를 40여일 앞두고 이천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 오늘의 장면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답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충남과 호남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더 확대됐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더위와 함께 전국에 장맛비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남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아침에 남부지방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최고 80에서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은 오늘 밤 사이, 중부지방은 모레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9도, 창원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국적으로 장맛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